이런 모습이라 좀 이슬람 여성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슬람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한 16억 인구의 57개국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의 이슬람 세계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전체 이슬람 세계에서 뭐 16억이 반이 여성이니까 8억은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런 모습이 전체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한 50%? 10%? 5%? 1%?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억, 8억의 10%면 8천만 명, 1%면 800만 명. 이런 모습은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그죠? 이런 이미지. 이게 아프가니스탄 부르카죠. 이런 이미지. 히잡을 쓰는 여성과 쓰지 않은 여성을 비교하면은 아마 히잡을 쓰지 않는 이슬람 여성이 훨씬 많은 건 분명해요. 이슬람 전체 세계에서 이 히잡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비교해도 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분명한 것은 이제 쓰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은 또 극소수인데 대부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히잡을 쓰더라도 요거는 이제 튀니지아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여성이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시절의 부르카. 요거는 레바논 산골에서 제가 찍은 도시 여성이면 이해가 가기 좀 시골 여성입니다. 그래도 자기 옷하고 히잡하고 완벽하게 색깔 코디 하면서 저걸 보고 어떤 여성 억압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옷을 다르게 입듯이 나머지 나름대로 에스닉한 분위기가 있는 모습.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해외 토픽감도 안 되고 뉴스거리가 없어요. 뉴스는 항상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선정성이 높으면 선정성이 높을수록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희귀성이 있을수록 뉴스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소식보다는 전 대통령이 이틀 동안 감방에서 잤느냐 사무실에서 잤느냐게 뭐 오늘이 지금 탑 뉴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일상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끈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건 뉴스거리가 되지만 이런 건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과 실체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피적으로 드러난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 보편화할 수 있는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성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냉정한 머리와 절대적 거리를 두고 문화적 가치를 접근해보는 이게 굉장히 선진적 지성적 태도인 것 같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 개념 이슬람 여성, 무슬림 여성, 이슬람 사회 여성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개념이 전혀 다르죠. 이슬람 여성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코란의 정신에 이제 입각한 굉장히 종교적인 여성을 이슬람 여성이라고 그러고, 무슬림 여성은 이슬람을 이제 믿고 있는 이제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슬람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도이지만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고 육식을 금하라 하지만 불교도 중에 육식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스님들도 요즘 굉장히 절기시는 스님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적 삶과 불교도로서의 삶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여성은 굉장히 원리주의이고 코란의 정신에 입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슬람 여성이라고 그러고, 신앙은 이슬람이지만 신도로서 살아가는 여성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회 여성이라는 것은 이슬람 사회는 이제 아랍 일부 국가에는 절대 다수가 이슬람을 믿지만 이제 말레이시아나 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슬람이 다수이지만 이슬람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같이 섞여가면서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계가 굉장히 못 돼가지고 카자흐스탄 주류 종교가 이슬람이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이슬람은 전체 인구의 반이 안 돼요. 물론 제일 많은 건 맞아요. 45%가 카자흐인이고 한 35%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이제 한 20%가 또 다른 민족인데도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다 이슬람 이주 국가로 이주민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 통계 허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말레이시아만 해도 말레이시아만 한 60%가 말레이고 한 30%가 화교고 한 10%는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왔다. 그럼 다 이슬람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뭐 할랄 음식이 말레이 관광객이 뭐 80만 명이 들어왔는데 할랄 음식점이 뭐 몇 군데 모자라고 어쩌고 하는 것은 어떤 통계치나 문제를 접근하는데 실체와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슬람 여성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종교적 율법에 따르려고 하는 여성, 또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뭐 신앙을 따르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슬림 여성, 이슬람 사회에 살아가는 여성들은 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여성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부르카를 벗고 방송했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앵커 샤이마 레자이 작년의 해외 토픽입니다. 또 UN 인구활동기금에 의하면 매년 5,000명의 여성들이 특히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으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뭐 이슬람 여성의 차별을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죠. 이 둘 다 실체적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또 이슬람 여성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자유로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는 민선 총리, 민선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권입니다. 우리나라 겨우 여성 대통령 하나 뽑아놨다가 지금 이런 모양 당하고 있는데 비하면 파격적이잖아요. 인도네시아 누구죠? 갑자기 메가와티 여사가 이슬람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민선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 파키스탄에서도 베나지르 부토가 두 번이나 민선 총리가 되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난 10년간 연속 민선 여성 총리가 현재도 이 시각에도 통치하고 있고, 터키에서도 탄수 칠레르 총리가 처음으로 민선 총리가 됩니다. 탄수 칠레르 총리 얘기는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저랑 같이 근무했습니다. 80년대 후반 미국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옵니다. 슈퍼 엘리트 여성이고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IBRD 세계은행에서 총재 보좌역을 지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제가 교생활을 할 때 이스탄불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해 옵니다. 35살의 나이에. 미모의, 지성의, 페미니스트의 최첨단의 서구 교육을 받은, 이게 뭐 교수들이 다 끔뻑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탄수 칠레르 교수 이제 팬클럽이 만들어집니다. 교수 사회에서 남자 교수들이 한 35명에서 많을 때는 45명까지 갔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인 교수라고 제가 이제 팬클럽의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경제학과 조교를 잘 꼬셔가지고 조교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칠레르 교수 어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니? 고급 정보를 이제 미리 빼갖고 우리가 그 식당에 미리 가서 진치고 있는 겁니다. 자리 딱 잡아놓고 미리 칠레르 교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칠레르 교수가 오면은 뭐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이제 연출해서 이제 동석해서 같이 이제 밥 먹고 담소하는 게 이게 유일한 낙이고 꿈입니다.
매주 뭐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정말 좋은 이런 이제 관계였는데, 행복이었는데, 아니 이 똑똑한 여성을 가만 내버려 두나요? 온 집 우리 대학 교수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경제특보로 스카우트 돼 갑니다. 요즘 경제수석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총선이 열립니다. 터키는 내각 책임제니까 이제 총선에서 이 칠레르가 이제 선거 홍보 대책위원장을 맡습니다. 근데 뭐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합니다. 시골에 가서는 차도로 쓰고 연설하고 대도시에서는 차도로 벗고 아주 서구적인 인텔리겐자 모습으로 하면서 그냥 몰표몰이를 합니다. 사실은 탄소 칠레르의 그 역할 때문에 그 압도적으로 표를 모아서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 사실 칠레르 교수 때문에 집권된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잖아요. 내각 책임제는. 그래서 터키 최초의 여성 민선 총리가 됩니다. 딱 총리가 되자마자 첫 번째 국회를 장악했잖아요. 내각 책임제니까. 가족법 개정안을 냅니다. 그것은 남녀 균분 상속법입니다. 1990년의 일입니다. 바깥에서 남편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여성과 아내와 남편이 50대 50으로 균분 상속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통과된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이 진보적인 정권에서 우리나라도 겨우 통과돼서 지금도 이제 50대 50 상속되잖아요. 이미 90년에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서 그 다음에 가족법 개정안을 냅니다. 왜 터키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나? 미국이나 서구가 다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의 성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서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서구보다도 훨씬 앞선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또 가족법 개정안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 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냅니다. 의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되죠. 그 터키 여성은 자유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든 자기 성을 유지합니다. 결혼 후에도. 지금 모든 유럽과 미국은 다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가족법 재개정안을 냅니다. 아직도 터키가 양성평등 사회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 결혼한 여성이 자기 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평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결혼한 남성이 자유롭게 아내의 성도 따르고 그 자식이 18세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 성과 아버지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의 기본이다 설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99%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서구화는 많이 진전됐지만 사회가 발칵 뒤집습니다. 마지노선을 넘었잖아요. 우리 유린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들이 그 반대 일색입니다. 사회적 충격이 빠지죠. 그때 휴리에트라고 하는 그 당시 300만 부가 팔리는 터키 최대 일간지입니다. 일간지 헤드라인,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 미친 여자가 나라를 망치려 한다. 이게 최대 일간지 일면 톱 기사를 직역하면 그래요. 그만큼 사회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팬클럽이 딱 양분됩니다. 이건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했지만 이건 가족과 어떤 그 사회의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해치는 행위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저는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의리가 있잖아요. 나는 끝까지 칠레르 교수 편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정치적 최대 위기에 몰립니다. 너무나 이제 정책 공격을 하고 모든 여론이 이제 돌아서고 반대를 하니까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자들이 사임할 거라는 추측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도 기자회견장에 다 갔습니다. 우리 팬클럽들이 침통한 마음으로. 그런데 사임은커녕 그 기자회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슬람의 딸이다. 코란을 3살 때부터 외우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나는 이 신앙의 기조를 나의 존재 가치와 생명혼으로 지키고 싶고 내세에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이슬람의 딸이다. 근데 나의 존재 가치의 전부인 코란을 어릴 때부터 읽었지만 나는 한 번도 우리의 경전인 코란에 결혼한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알지 못한다.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여러 율법학자들께서 코란 몇 장 몇 절에 의거해서 결혼한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이 법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 전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한 일주일 이내에 단안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걸 내려갑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세상이 이제 또 양분됩니다. 뭐 왈가왈가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열흘쯤 지났는데 율법학자들이 못 찾습니다. 아니 610년에 만들어진 코란에 결혼한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르면 안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라.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코란에도 없는 걸 이게 왜 반율법적이라고 하느냐. 통과시킵니다. 집권당 의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는 결혼한 남편이 아내의 성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고 자식이 원한다면 아이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개혁적, 진보적 논의를 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서 법제화한 나라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하고는 뭐 정말 거리가 멀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인신공격이잖아요. 우리 언론이 속성이 그렇잖아요. 또 여성 총리에다가 그 다음부터 맡아도 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사진 합성을 해서 공격합니다. 친구가 예일대학을 다닐 때 미국 남자와 6개월 동거했다 사진 합성해서 이상한 이제 에로틱한 사진을 막 이제 올리고 IBRD 세계은행에 근무할 때 뭐 500만 달러의 자금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유용했다. 뭐 가짜 영수증 막 올리고서 송금 계좌 해서 올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끄떡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래, 너 뜻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닌가? 그는 우선 당신 남편부터 성을 바꾸도록 하라. 묻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맛 격타시라고 터키 유명한 이제 부자고 우리로 말하면 태계 이황 가족쯤 되는 명문 대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일대학 유학을 갔겠죠. 집안이 좋으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터키 사회에서는 그냥 부석 사회. 거기도 우리처럼 600년 제국의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왕정의 그 명문의 피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로얄 그 패밀리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강박이 약해서 그때 폭탄선언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당신 남편이 당신 말을 안 따르면은 어떡할 건데? 당신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그럼 폭탄선언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혼도 불사하겠다.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그는 이미 그 다음부터 모든 언론이 그 아맛 격타시랑 자기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이 머저리 같은 남편이 어떻게 할 건가? 3개월 후에 또 대문짝한 기사가 실립니다. 아맛 격타시가 대법원에
계명 신고를 하고 아마칠레로, 탄수 칠레로니까 안에 처가의 성이 칠레로입니다. 아메칠레로 계명 선언을 했다는 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립니다. 두 사람 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아메칠레로 살아가고 탄수 칠레로 또 정계 은퇴해서 지금 특히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 운동에 지금 이제 원로 제야 정치인으로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생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어쩌겠으면 저렇게 말이지 사랑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애인과 사랑을 나눴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투석형을 당해서 간통죄로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처벌을 당하고 또 사랑이란 이유만으로 자기 아버지와 남자 형제로부터 직접 처형당하는 명예살인이 1년에 5천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지난 5천년간 인류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페미니즘의 운동이 실제로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 법제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정치 실험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양극단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 되게 헷갈리죠.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이론적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인류학 공부를 좀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편견 깨기를 할 때 아랍 이퀄 이슬람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강하죠. 여러분 구분 잘 안 되잖아요. 아랍이나 이슬람이나 그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고정관념 편견 깨기 훈련을 많이 하자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편견 깨기 고정관념. 아랍과 이슬람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개념이다. 일단 이게 이제 오버랩 되니까 어떤 것이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인지 어떤 것이 유목사회의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악습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일부 다처, 여성 할례, 건친결혼, 명예살인 등은 이슬람의 종교적 율법과는 거리가 먼 남성 중심의 아랍 유목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학습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니까 그 어떤 유목적 사회적 악습이 이슬람의 옷을 걸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이슬람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종교와 문화적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이제 그 사회적 악습이고 관습인지를 구분해야 사실은 이제 본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관건이다. 그래서 일부 다처, 가부장적, 국외 남아선호, 확대가족, 면회사, 여성 어버이라는 것은 이게 각각 4, 5, 6, 7개지만 서로 유기체처럼 서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오아시스 유목사회라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경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냥을 통해서 일종의 목적을 통해서 기본 의식주라는 생태 공간을 유지해 가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니까. 교육이란 것은 부족과 부족간의 어떤 냉전식이나 평화가 유지될 때 교육이 형성되잖아요.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나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이 약육강식의 생태 공간에서는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는 극히 짧습니다. 대부분은 한쪽이 힘이 세고 한쪽이 약해지게 되면 이거는 약육강식의 구도가 더 성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육을 통해서 생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로가 깨지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 수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쳐들어오면 자기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하고 중동 지금도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5천년간 중동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제일 절절히 필요한 게 뭘까요? 담론이 평화잖아요.
그래서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는 것도 평화고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화입니다. 이제 문화라는 것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뭔가요? 지금 북한 문제를 맞이하면서 통일이잖아요. 통일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통일 얘기하지만 통일이 되는 순간 그 단어는 사라질 거잖아요. 통일이 없기 때문에 뭐 절절하게 지금 통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이제 주된 담론이 되는 겁니다. 저기 쳐들어오면은 오아시스에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 전쟁하면 어떡하나요? 성자도 패자도 전쟁하는 과정에 오아시스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와야 됩니다. 그럼 이긴 자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럼 딱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는 오아시스 밖에 나가서 최종의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자가 오아시스의 새로운 주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사막의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애들이 그냥 죽고 죽이고 아주 무지막지한 것 같지만 아주 엄중한 그 사막의 그 젠틀맨십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공생의 정신이 있죠. 그럼 이제 전쟁은 누구 몫인가요? 100% 남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방어한 부족이거나 승리한 부족이 새로운 오아시스의 주인이 됩니다. 사막의 두 번째 불문율, 새로운 성자가 오아시스의 새로운 주인이 됐을 때 그 오아시스에 남아있는 여성과 아이들은 완전히 자기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미덕이 두 번째 불문율입니다. 노예로 부리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처단해버리면은 결국 자기 부족도 자기가 패배했을 때 자기 가족들도 상대에 대해서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또 남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이 있어야 공동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구도에서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죠. 남자는 뭐 결국 어떤 거는 시가 많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아니라 정식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면은 살아남은 남자가 전사한 동료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이런 구도에서는 일부 다처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 절멸을 막고 유지해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최소의 이제 결혼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오리엔트 배경에서 만들어주는 구약을 읽어보세요. 성경. 구약 시절 보면은 솔로몬이 본처 300명의 축첩 또 몇백 명, 아브라함,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뭐 굉장히 이제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총애를 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본처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또 몸종인 하갈하고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본처 사라에게도 택기가 있어 자식을 낳으니 이삭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조차도 다처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상의 아브라함이나 헤롯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을 저 무지막지한 일부 다처자, 성적 탐욕자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생태 공간의 문제가 있다. 근데 이슬람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시기가 지났습니다. 전쟁의 시기가 지났음에도 이 일부 다처가 어떻게 변질되나요? 남성의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부장적 사회니까 철저한 남성 중심의 제도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너무 많으니까 부양하기 싫으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 노동 인력 시장에 가면 자기 부인과 딸을 매매하는 것이 일상화됐거든요. 그래서 무하마드가 메카와 다마스커스를 매일 낙타무리꾼으로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인간에 의한 인간의 탐욕, 어떤 인간의 압박에 대한 그 고민을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와서 다처를 그런 구도에서는 없애면 어떡하나요? 공동체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사처로 제한한 겁니다.
코란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수천 년간 내려왔던 무분별한 닻에 철퇴를 가한 겁니다. 그때 일부일처를 하지. 이런 구도에서 일부일처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 전혀 적응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성의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척까지를 제한하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4명의 아내를 허용하노니, 특수한 상황이라는 조건에서 4명까지를 허용하노니 어떤 경우라도 그 숫자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4명에게 동등하게 대해주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합니다. 선물 하나나 잠자리나. 따라서 이 4명의 아내는 모두가 정실 부인입니다. 우리처럼 정실과 축첩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4사람의 아내가 상속 지분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4사람에게 태어난 자식들이 우리처럼 적자와 서자의 개념이 아니고 4분에게 태어난 자식들이 모두 적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율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적자가 아무래도 대접받고 상속이나 어떤 왕권 승계나 이런 이제 기득권을 많이 갖겠지.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1세기까지도. 예를 들어 볼까요? 상속의 하이라이트는 왕권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권 승계에 있어서 요 전의 왕이 파드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압둘라 왕이 이어받는데, 파드와 압둘라는 이복 형제입니다. 그럼 그 전에 죽었던 파드 왕의 동복 형제가 없는가? 7명의 동복 왕자가 있었습니다. 머저리같이 능력이 없었는가? 국방장관 술탄, 내무장관 나이프, 리야드 주지사 살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동복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 동생인 압둘라가 왕이 됐습니다. 압둘라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압둘라도 자기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들들도 있고. 근데 지금 왕이 누가 됐나요? 살만이거든요. 압둘라의 이복 동생이 지금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승계에 있어서도 적자 서자의 개념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굳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죠.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동등한 겁니다. 그리고 4번째 부인을 얻으려면 1, 2, 3 세 부인의 동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비토권을 행사하면은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4번째 부인을 얻어야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동의해 줬는데 3번째 부인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럼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살림살이에서 몰래 살 수 있겠죠. 그럼 첩입니다. 첩은 어느 사회에 있잖아요. 근데 그 첩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간통이고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 짓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목숨을 건 걸 왜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찰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서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혼전 이제 외 결혼 어떤 정실과 축첩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오늘날 이슬람 사회가 일부 다처를 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오늘은 전쟁의 시기도 끝났고 그런 약육 강식의 구도가 끝났잖아요.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한 사람의 남편이 한 사람의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알라의 신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이제 기본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우리 학회에서 이슬람 사회 이제 다처에 대한 연구조사를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규모 연구조사를 했는데 우리 명지대학의 이제 조희성 교수가 책임 연구가 돼서 우리 학회에 보고가 됐는데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일부 다처가 하지 않고요. 아직도 많이 하는 데가 아랍권, 부유한 나라, 석유가 나는 나라일수록 다처율이 높은데 가장 다처를 많이 하는 나라 1등이 카타르입니다. 2등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사우디, 오만, 그야말로 GCC, 석유가 많은 부자 나라들이 다처율이 높습니다. 그 부자 나라들이 다처를 하는 사람이 다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0상이 결혼하면 몇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반 이상 할 것 같지요. 돈이 많으니까. 5.9% 정도 됐습니다. 다처율이. 그러니까 100상이 결혼하면은 한 6상 정도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는다. 3처, 4처는 뭐 거의 케이스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없고요. 보통 일부 2처가 이제 90%인 일부 2처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거의 다처가 이슬람권 내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57개 국가 중에서 많은 이슬람 국가가 일부 다처를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처를 법으로 코란에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인 모법인 코란에 반대해서 세속법으로 실정법으로 다처를 이제 금지한다는 것이 법의 충돌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일부 1처가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일부 다처하면 여러분들이 반이슬람적 행위라고 경멸하셔도 그 사람들이 별 얘기를 못할 겁니다.